자, 1번입니다.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상대방이 대리인으로서 한 것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대리행위로 인정된다. 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했다는 것은 현명이죠. 현명을 해야 본인에게 효과가 있거든요. 다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면 상관없기 때문에 1번은 뭐죠? 맞네요. 2번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함으로써 본인에게 그 효과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대리인으로서는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 X죠. 무권 대리인과 거래한 상대방은 이행을 청구하거나 아니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따라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는 경우가 있을 뿐이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네요. 3번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한 때에는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없어도 언제나 책임을 진다. X입니다. 언제나 때문에 X죠. 왜냐하면 법정 대리인은 복대리인을 선임하게 되면 무과실 책임을 지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임의 대리인과 마찬가지로 과실 책임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언제나 책임을 진다는 질문은 X가 되겠죠. 4번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된 상대방은 본인의 선이 악이나 과실의 유무를 묻지 않고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오, 맞는 질문이죠. 자, 이런 의미겠죠. 우리가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도 누구만 가지고 따지?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죠. 따라서 대리인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것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4번 질문은 맞는 질문이죠. 5번 무권 대리의 경우에 본인은 이를 추인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추인은 반드시 상대방에게 할 것을 필요로 한다. X죠. 추인의 상대방은 제한이 없어요. 상대방에게 할 수도 있고요. 무권 대리인에게 할 수도 있고 승계인에게 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한다. X가 되겠죠. 6번 본인을 단독으로 상속한 무권 대리인은 본인의 지위에서 무권 대리인의 주인을 거절하는 것이 가능하다. X입니다. 기억나시죠? 금반원의 원칙. 반대되는 언행이 금지되죠. 다시 말하면 지금 무권 대리인이 아버지가 생존해 계실 때는 팔겠다고 하고요.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받고 나서 안 팔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반대되는 언행이기 때문에 허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X죠. 7번 무효와 취소는 법적 평가를 달리함으로 하나의 행위에 대하여 무효와 취소가 경합되지 않는다. X입니다. 경합된다라는 말은 선택적 행사가 가능하단 말이고요. 경합되지 않는다는 말은 선택적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자, 한 가지 행위에 무효와 취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무효를 주장하거나 취소하거나 선택해서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경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경합됩니다. 따라서 7번도 X가 되죠. 8번 법률행 내용의 일부에 대해서만 무효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전부가 무효가 되지만 맞습니다.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그 무효 부분이 없더라도 법률이 하였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나머지 부분만으로서는 유효한 법률이 된다. 맞죠? 다시 말하면 원칙이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지만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8번은 정확히 맞습니다. 9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이 그 거래계약 효력이 완성되도록 협력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우리 저번 주에 했지만 협력 의무는 존재하죠. 근데 먼저 이게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일방이 거부하면 강제할 수 있고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지만 계약 자체는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므로 9번 지문도 X죠. 10번 유동적 무효 상태에 있는 거래계약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상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맞죠?
왜요? 유동적 무효도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고요. 이행하지 않아도 채무불이행이 아닙니다. 따라서 10번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자, 오늘 진도 나가야죠. 오늘은 몇 페이지냐면 158페이지, 9페이지, 160페이지입니다. 160페이지. 자, 160페이지부터 이제 우리 뭘 볼 거냐면 법률행위의 부관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법률행위의 부관. 그래서 6장 법률의 부관이 나오는데 부관이란 말은 뭐냐면 줄임말입니다. 부속 약관이라는 말을 부자고 관자고 따서 부관이라고 해요. 그럼 결국 부관이라는 것은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속시키는 약관, 특약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부관이라고 하는데요. 요 부관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조건이라는 것도 있고요. 기한이라는 것도 있고 부담이라는 것도 있어요. 요 부담은 언제 하는 거냐면 부담부 증여 이럴 때 나와요. 이해되시죠? 증여라는 법률행위를 하면서 특별히 부담을 부속시킨다 이런 말이거든요. 근데 우리 교재는 조건하고 기한만 나오고 부담은 안 나와요. 왜 그런 거죠? 부담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우리는 조건과 기한 두 가지만 배우지만 우리가 여기서 일단 부관은 세 가지가 있다. 조건, 기한, 부담이 있다 정도 좀 먼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우리는 뭘 공부할 거죠? 조건과 기한을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160페이지에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조건이 나오는 거죠. 자, 좀 구별해 볼게요. 조건과 기한을 구별하는 방법은요. 장래 발생이 불확실한 거.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 조건이라고 하고요. 장래 발생이 확실한 거. 이건 뭐죠? 기한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요. 불확실한 것은 뭐예요? 조건. 확실한 것은 뭐예요? 기한. 그럼 생각해 보죠. 돈을 빌려주면서 12월 31일까지 돈을 갚기로 했어요. 기한이에요? 조건이? 기한이겠죠? 왜요? 12월 31일은 반드시 뭐죠? 도래할 테니까요. 내가 죽으면 자동차를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기한입니까? 조건입니까? 기한이죠? 왜요? 저는 반드시 뒤질 테니까. 그죠? 다시 말하면 12월 30일이 기한인 이유는 날짜에서 기한인 것이 아니라 장래 발생이 뭐하기 때문에 확실하기 때문에 기한인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저는 반드시 뭐하겠어요? 뒤질 테니까. 갑자기 슬퍼지는데요. 이것도 뭐예요? 기한이 되는 거죠. 요것만 구별할 수 있으면 돼요.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기한이의 조건이?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 언젠가는 반드시 비가 오겠죠. 이건 뭐예요? 기한. 동의 안 하시는 분인데. 내일 비가 오면 우산을 주겠다. 조건의 기한이? 조건. 이건 뭐예요? 불확실하게. 구별하실 수 있겠지, 그죠? 다시 말하면 장래 도래가 확실한 것은 뭐예요? 기한. 불확실한 것은 뭐예요? 조건입니다. 따라서 첫눈 오는 날 강남역 10번 출구 앞에서 만나자. 옛날에 뉴욕제가 유명했잖아요. 그죠? 첫눈 오는 날 뉴욕제가 앞에서 만나자. 기한이 조건이? 기한이겠죠. 왜? 언젠가는 반드시 뭐가요? 첫눈이 올 테니까. 그죠? 구별하실 수 있죠. 그죠? 그죠? 다 됐죠? 자, 이러한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요 우리가 정지 조건이라고 하고요.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면 이걸 우리가 해제 조건이라고 해요.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확실한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만약에 효과가 생긴다면 이걸 우리가 시기라고 하고요.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게 되면 뭐가 돼요? 종기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을 하면서 올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7일까지다 라고 계약을 하면
3월 1일이 도래하게 되면 임대차 계약의 효과가 생기니까 뭐가 돼요? 시기고, 내년 2월 27일이 도래하게 되면 계약의 효과가 없어지니까 뭐가 돼요? 종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요 사이를 우리가 뭐라 그래?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시기와 종기 사이가 뭐가 되는 거죠? 기간이 되고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뭐라 그래요? 임대차 계약 기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효과가 생기는 거는 뭐예요? 시기. 효과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종기고, 시기와 종기 사이가 뭐라고요? 기간이라고 합니다. 그럼 교재 좀 볼게요. 서술 나와 있고요. 조건 나와 있고 의해 가지고 불확실한 것이 조건이란 말이 나오고요. 그다음 양갈의 1번은 뭐냐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조건은 법률행위의 법률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에 관한 것이며 법률행위의 성립에 관한 것이 아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건이든 기한이든 효과가 생기고 효과가 없어지는 뭐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효과에 관한 문제라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는 말은 맞지만 정지 조건이 성취가 되면 법률행위가 성립된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건이나 기한은 성립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뭐에 관한 문제? 효력에 관한 문제니까요. 2번 장래의 사실에 됩니다. 따라서 미래의 사실에 되고 과거의 사실인 경우에는 4개의 대상은 될 수 있지만 조건도 될 수 없고 기한도 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일 예입니다. 내일 한국하고 일본하고 축구를 해요. 그죠? 그러면 4개 할 수 있죠. 한국이 이기면 10만 원 뻥 하자. 그럼 그것은 장래일이고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불확실한 거니까 뭐가 돼요? 조건이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저번 주에 했죠. 저번 주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게 뭐죠? 그 수요일 날 했죠. 수요일 날 제가 저녁 때 어떻게요? 보다가 2대 0으로 이기길래 제가 목요일 날 수업이 부산이거든요. 그래서 새벽같이 나가야 되니까 2대 0으로 이기길래 아유 참 기분 좋게 이기겠구나 하고서는 TV 끄고 자고 새벽같이 일어나 나오면서 휴대폰을 열고 딱 봤더니 세상에 3대 2로 뭐죠? 역전했었잖아요. 그죠? 저번 주에 별로 축구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친구한테 3대 1로 졌어 그랬더니 이놈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우겨. 야 자식아 내가 오니까 2대 0으로 이겼는데 적어도 2대 1은 이겼겠지 막 우긴단 말이죠. 근데 얘기를 했어요. 3대 2로 한국이 졌으면 10만 원 빵 하자. 내기는 뭐죠? 가능하죠. 근데 그것은 뭐예요? 조건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의 사실이 아니라 뭐예요? 과거의 사실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조건이든 기한이든 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됩니까? 미래의 사실이어야 됩니다. 과거의 사실의 경우에는 뭐가 될 수 없어요? 조건도 기한도 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당사자가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시킨 거예요. 따라서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 조건은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 왜 시험 공부하는 거죠?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야 뭐 할 수 있어요? 중개업자 등록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하면 중개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이거는 뭐가 아니에요? 조건이 아니에요. 왜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뭐죠? 법정 조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조건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한 것만이 뭐죠? 조건입니다. 조건의 종류해 가지고 1번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정지 조건이 뭐죠? 미래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에요. 그래서 맨 밑에 예를 보시면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주겠다. 그죠? 이해되시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정지 조건이라는 것은 미래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니까 결국 정지 조건은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뭐가 없어요?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가 없는데 다만 그 조건이 뭐가 되면요? 성취가 되면 미래의 효과가
생길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해제 조건은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진다는 말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미 뭐가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있다는 얘기인 거죠. 다만 불확실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나오는데 우리 수험생분들이 어떻게 공부하시냐면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 조건,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 이렇게 기억하시니까 자꾸 미래 시점을 가지고 그것이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를 따지시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 가서 조금만 어려운 게 나오면 마구 헷갈려요. 왜냐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현재에 살고 있는 거니까요. 그죠? 그래서 항상 정지 조건이냐 해제 조건이냐 따질 때는 될 수 있으면 어떤 시점으로 치환해 가지고요. 현재 시점으로 치환해 가지고 정지 조건인지 해제 조건인지를 따지셔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헷갈리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정지 조건은 뭐예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고 이미 효과가 있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예요. 그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시험에 합격하면 사무실을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지금은 안 주겠다는 뜻이니까 뭐예요? 정지 조건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라고요. 주니까 정지 조건이다. 이렇게 하시면 나중에 뭐 하신다고요? 헷갈려요. 왜요? 주니까 정지 조건은 현재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미래 일이잖아요. 그죠? 분위기 싸우세요. 그죠? 다시 한번. 정지 조건이 뭐라고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정지 조건이에요. 현재 이미 효과가 있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에요. 자, 이걸 기억하시면 우측에 있는 판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우측에 메뉴에 있는 판례.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161페이지죠. 161페이지 메뉴 판례. 예를 들어 제가 제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들아, 공부 열심히 해라. 네가 이번 중간고사 때 5등 안에 들면 아빠가 스마트폰 최진식으로 바꿔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이놈이 어떻게 아싸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분 좋게 자더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당장 사달라고 막 지랄거려. 막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식아 임마, 내가 언제 지금 사준다 그랬어. 네가 나중에 5등 안에 들면 사준다 그랬지 라고 얘기하겠죠. 그럼 저는 제 아들에게 뭐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 사준다 정지 조건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정지 조건임을 입증하고 있는데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스마트폰 사주기 싫은 사람이죠. 따라서 정지 조건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 다투는 사람이 정지 조건임을 뭐예요? 입증하게 되는 거예요.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법률행위가 조건의 성취 시 법률행위 효력이 발생하는 소위 정지 조건부 법률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그 법률 행위로 인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로서. 왜 이것이 효과의 발생을 저지하는 사유예요? 정지 조건은 현재 뭐가 없는 거예요?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그죠? 이해하시죠? 그 법률 효과의 발생을 누가요? 다투려는 자, 부정하는 자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다라고 나와 있고요. 아주 쉬운 문제 잘 내요. 왜냐 우리는 그냥 효과가 생기는 게 정지 조건 그러니까 거꾸로 이해하셔가지고 접근하시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추가할 게 있어요. 자, 만약에 제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알았어 아빠 하고서 진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5등 안에 들었어요. 그럼 이놈이 잠도 안 자고 제가 퇴근할 때까지 기다리겠죠? 기다렸다가 어떻게 보면은 아빠 여기 봐, 나 5등 안에 들었어 이러겠죠, 그죠? 그러면 제 아들은 뭐임을 입증하는 거예요? 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하는 거죠. 누가요? 스마트폰 받고 싶은 제 아들이. 다시 말하면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뭐임을 입증합니까? 정지 조건이 성취됐음을 입증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죠? 다시 한번요. 정지 조건이란 사실은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부정하는 사람이. 왜요? 정지 조건이 입증되면 뭐 할 필요 없어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다만 이 조건이 성취됐음은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사람이. 왜요?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긴다. 뭘 해야 돼요? 이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해제 조건. 뭐라고요? 현재 지금은 효과가 있지만 미래에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질지도 모르는 게 뭐예요? 해제 조건이죠. 그래서 교재 예를 보시면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지급해 주겠다. 그러면 지금 생활비 주겠다는 얘기야, 안 주겠다는 얘기야? 지금은 주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예요? 해제 조건. 이렇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 이거를 뭐 주는 건 정지, 안 주는 건 해제 이러면 뭐예요? 마구마구 헷갈려. 무슨 아시겠어요? 다시 한번요. 해제 조건이란 현재 이미 뭐가 있는 거예요? 효과가 있는 거니까. 지금 취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는 말은 지금 당장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생활비를 주겠다는 얘기니까 무슨 조건이 되는 거죠? 해제 조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나오는데 약혼 예물이 나와요. 약혼 예물. 조심할 게 있는데 우리는요. 혼인 신고를 해야지 부부죠. 그죠? 그러면 결혼식 했다 그래서 부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우리가 관행적으로 말하는 결혼식을 약혼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나오는 약혼식은 약혼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뭘 말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말한다는 거 주의하셔야 돼. 이게 왜 그러냐면 자, 혼인 신고를 해야 뭐가 돼요? 부부가 되니까 결혼식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장소냐면 함께 혼인 신고하기로 약속하는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판례에서 약혼식이 나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뭘 대입해서요? 결혼식으로 대입해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럼 보자고요. 약혼 예물이잖아요. 그죠? 자, 신랑이 신부한테 결혼 예물 다이아 반지를 껴줬어요. 그러면 그 다이아는 일단 신랑 거예요, 신부 거예요? 신부 거겠죠? 그죠? 신부 거겠죠? 다만 둘이 결혼 안 하면 돌려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해제 조건인 거죠.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일단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갑니까? 신부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이건 뭐로 이해하게 됩니까? 해제 조건으로 이해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 조건에서 요 개념을 이해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사법 시험이 아니라 공인중개사 하니까 공인중개사 민법이니까 뭔가 디테일한 판례 이런 거보다는 기본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엉뚱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이걸 물어보는 문제를 잘 내니까 주의하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수의 조건 이런 게 나오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장래 불확실한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된다면 이걸 우리가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요. 이게 성취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으면 이걸 우리가 비수의 조건이라고 합니다. 수의 조건은요. 다시 순수 수의 조건과 단순 수의 조건으로 나뉩니다. 다시 한번요.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은 뭐예요? 수의 조건. 당사자 의사에서 좌우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은 뭐예요? 비수의 조건. 자, 순수 수의 조건은 이런 얘기죠. 순수하게 아무것도 없고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만 그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뭐예요? 순수 수의 조건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교재 예가 나와 있겠지만 뭐 마음 내키면 뭐 기분 좋으면 이런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제 친구가 저한테 이랬어요. 야마, 내가 기분 좋으면 너한테 10억 줄게. 그럼 저 당장 강의 때려치겠죠.
이러면 기분 좋으면 10억 주면 되니까 그럼 쫓아다녀야지, 그죠? 그래서 내가 그런 걸 줄줄줄 쫓아다니는데 막 웃어요. 웃길래 야 자식아 기분 좋구나. 약수대로 10억 줄었더니 웃으면서 기분 들어 이 자식아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열받아가지고 법정에다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판사님, 자식이 기분 좋으면 10억 주는데 안 줍니다. 그럼 판사 물어보겠죠. 당신 기분 좋아 나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분 더럽습니다. 그럼 땡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수 수의 조건은 입증할 방법도 없고요. 강제할 방법도 없고 지 마음인 것이니까 순수 수의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효가 되는 거죠. 그다음 단순 수의 조건은 단순하게 조건 성취 여부만 당사자 의사에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뭐죠? 단순 수의 조건이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단순하게 뭐만요? 조건 성취 여부만 당사자 의사에서 결정되는 것을 우리가 단순 수의 조건이라고 하고 결국 뭐냐면 이거는 다른 것도 있다는 거예요. 당사자 의사 외에도 뭐죠? 다른 것도 있다는 얘기죠.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제주도로 여행하면 이런 것을 여행하면 꿀단지 사다 주겠다. 그러면 여행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요? 내라는 당사자 마음이니까 이것도 뭐이긴 해요? 수의 조건이긴 한데 다만 제주도로 여행한다는 뭐가 있습니까? 객관적 사실이 있기 때문에 단순 수의 조건은 입증할 수 있고요.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비수의 조건은 다시 둘로 나뉘어요. 우성 조건과 혼성 조건으로 나뉘고요. 이 우성 조건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자연 현상이 있겠죠.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눈이 오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어쩔 수가 없으니까 대표적인 뭐죠? 비수의 조건이에요. 근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좌우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는 것이 뭐죠? 우성 조건이니까 결국 제3자의 의사에 의해서 그 조건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뭐가 되냐면 우성 조건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게 뭐라고요? 우성 조건이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의사에 의해서 그 성취 여부가 결정되는 것도 뭐가 돼요? 우성 조건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중요한데 제가 오래간만에 텔레비를 보는데요. 김태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제 친구랑 둘이 TV 보고 있는데 야 근데 김태희하고 비하고 결혼을 할래나? 그랬더니 제 친구가 안 한대요. 둘이 옥신각신하다가 김태희야 비가 혼인하면 10만 원 빵 하자. 그랬으면 이게 뭐가 되냐면 우성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누구예요? 저와 제 친구죠. 혼인할지 안 할지 누구 마음이에요? 김태희 마음이고 비 마음이니까 계약의 당사자인 저희들은 어쩔 수가 없는 거니까 비수의 조건이고 뭐가 되는 거죠? 우성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죠? 자 그럼 이게 이해되면 혼성 조건이 이해가 돼요. 혼성 조건은 뭐냐면 수의 조건적 측면하고 우성 조건적 측면이 혼합되어 있는 게 뭐죠? 혼성 조건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면 그래서 TV를 보고 있는데 제 친구가 이제 김태희를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보여요. 야 근데 김태희가 이쁘냐? 금붕어 같이 생겼잖아 쟤 못생기지 않았어? 막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놀래가지고 야 이 그 자식놈아 너는 임마 김태희 발바닥 때만도 못해 자식아. 너가 혹시라도 김태희야 혼인하면 내가 너한테 100억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게 뭐예요? 혼성 조건이에요. 왜냐하면 너라는 인간이 혼인할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너의 마음이고 당사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수의 조건적 측면이죠. 김태희가 결혼해 줄지 안 할지는 누구 마음이에요? 김태희 마음이고 제3자 마음이니까 이건 뭐죠? 우성 조건적 측면인 거죠.
여기서 무효가 되는 것은 뭐만 무효가 돼요? 순수 수의 조건만 무효가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교재 보시면은 162페이지 오시면 홍선 조건이 나와요. 자 보세요. 얘를 당신이 감녀와 결혼하면, 그러면 당신은 너잖아요. 당신의 마음은 뭐예요? 수의 조건적 측면. 감녀는 누구 마음이에요? 제3자 마음이죠. 요거는 뭐예요? 우성 조건적 측면이니까 요거 뭐가 되는 거예요? 혼성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는 지금 우성 조건에 의해서 뭐만 나와요? 자연 현상, 내일 비가 오면만 나와 있지만 요것뿐만 아니라 제3자 의사에 의해서 그 성취 여부가 좌우되는 것도 뭐가 된다고요? 우성 조건이라는 거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3번에서 이제 뭐가 나와요? 가장 조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게요. 교재. 가장 조건이란 외관상, 형식상으로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조건으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면 가장 조건은 조건이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죠. 다시 말하면 가장 조건은 뭐냐면 외관상 겉보기에는 조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조건이 아닌 것들을 뭐라 그러냐면 가장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1번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왜요? 조건이란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임의적으로 부과된 것만이 뭐예요? 조건이니까 법률 규정에 의한 법정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2번 불법 조건은 전에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법률행위 자체는 반사회적이지 않지만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도 있다. 그때는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전체가 싹 무효가 된다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기성 조건이 나오고 불능 조건이 나와요. 자, 일단 기성 조건이라는 것은 이미 성취된 조건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양복을 맞춰 입을 때는 백화점에서 사는 양복을 기성복이라고 했죠. 뭐예요? 이미 만들어진 옷이란 얘기거든요. 기성 조건이 뭐라고요? 이미 성취된 조건. 그다음 불능 조건은 뭐겠어요? 불가능한 조건이에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기성 조건은 조건이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잖아요. 지금 가장 조건 해가지고 1번 법정 조건 이번에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기성 조건은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다음에 불능 조건도 뭐가 아니란 얘기예요? 조건이 아니란 얘기예요. 이거 지문 잘 나와요? 그러면 왜 기성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게 이해돼야 되는데 왜 불능 조건은 조건이 아니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죠. 장래 발생이 불확실해야 조건이에요. 기성 조건은 이미 성취된 거니까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불능 조건도 이미 불가능해진 거니까 뭐가 아니에요? 불확실한 게 아니에요. 따라서 기성 조건은 불능 조건은 불확실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거기 때문에 뭐는 아니에요? 조건은 아니지만 조건처럼 보이니까 뭐가 돼요? 가장 조건이 되고요. 최근 들어서 기성 조건은 조건이 아니다라는 지문을 아주 잘 내고 있으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조건이라는 거, 조건이 아니라는 거. 그다음 우측에 핵심 메뉴에 보시면 박스가 있어요, 그죠? 박스를 볼 건데, 자, 이 부분은요 이해할 필요가 없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문제가 나와요, 반드시. 근데 독립된 한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으로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한 문제짜리다 그러면 뭔가 이해도 하고 막 이렇게 복잡하게 따져야 되는데 이거는 지문으로만 나오는 것에 불과한 것이니까 단순 무식하게 외울 거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래서 민법은 여기서 유일하게 머리 글자를 따서 외울 거예요. 그래서 박스를 보시면 기성 조건에서 있죠, 그죠? 기자에다가 동글뱅이를 치시고, 그다음 우측에 정지 조건 할 때 정자에다가 동글뱅이 치고, 그다음에 조건 없는 법률행위에다가 조자에다가 뭐죠? 동글뱅이 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정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해자에다가 동글뱅이 치고 무자에다가 동글뱅이 치면 어떻게 돼요? 기해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 정조, 기해무 이렇게 외우자고요. 외우는 게 제일 좋아요. 이게 뭐 플러스 마이너스 별 복잡한 방법이 다 있는데 이거는 그냥 헷갈리니까 단수 무식하게 외우는 게 장땡이에요. 기, 정조 어떻게 해요? 기해 뭐 이렇게 올 거고요. 그다음에 불능조건 불능조 어떻게 오겠어요?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오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외울 거고요. 일단 꼭 외우셔야 되고요. 반드시 나오니까 나중에 뭐는 해야 돼요? 연습은 해야 되지만 기정조 기해무 불정무 불해조 이렇게 꼭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 조건을 붙일 수 없는 범위에서 1번 단독행위.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인데 일방적으로 조건을 붙일 수 있다면 상대방이 뭐 하겠어요? 당하겠죠. 피해를 입겠죠. 그래서 단독행위는 원칙적으로 뭘 붙이는 거 못하는 거예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외. 상대방의 동의가 있다면 그때는 뭐죠?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 왜요? 단독행위는 왜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거니까 못 붙였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당연히 동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거. 상대방에게 이익만을 주는 경우에도 단독행위지만 조건을 붙일 수가 있어요. 우리 기억할 것은 단독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무엇을요? 조건을 붙일 수가 없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받거나 상대방의 이익만을 주는 단독행위는 예외적으로 먼저 조건을 붙일 수가 있다까지고요. 교재 하단에 동그라미 2번에서 정지 조건부 해제가 나오는데 이건 오늘 안 할 거예요. 언제 할 거냐면 해제할 때 자세히 봐야 돼. 그 다음에 2번 맨 밑에 신분행위. 가족법상 행위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죠. 왜요? 가족법상의 자유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그랬죠. 따라서 조금이라도 제한하게 되면 뭐가 된다고요? 반사회적에서 무효가 된다 그랬죠. 그죠? 따라서 가족법상 행위에는 뭘 붙여요? 뭘 못 붙여요? 조건을 못 붙이고요. 만약에 조건을 붙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사회적 법률에서 무효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어음수표행위. 조건 붙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 자기합수표는 민법에서 수표예요, 현금이에요? 자기합수표. 자기합수표는요 현금이에요. 현금입니다. 법적으로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수표는 뭘 말하냐면은 당자수표나 가계수표처럼 개인적으로 발행하는 수표만을 말해요. 따라서 법이 법률적으로는 무엇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어음과 다름이 없는 거기 때문에 어음, 수표 항상 같이 움직여야 되고요. 수표할 때 뭘 떠올리시면 안 돼요? 자기합수표를 떠오르지 마시기 바라고. 아무튼 어음 수표는 전전양도된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뭘 붙이지 못해요? 조건을 붙이지 못합니다. 끝이죠. 그 다음 4. 조건의 성취와 불성취에서 150조가 나오죠. 그죠? 자, 150조를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을한테요 뭐라 그랬냐면 네가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을 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좋은 말인가요 이게요? 이게 무슨 뜻이죠? 네 대가리 가지고는 안 돼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 남자분들 특히 나 오늘 학원 가야 돼. 야 자식아 임마 네가 해서 될 놈이냐 임마. 네가 붙으면 자식아 임마 내가 너한테 1억 준다. 이런 뉘앙스인 거죠. 그죠? 그죠? 그래서 가비열한테 야 임마 넌 평생에도 안 돼 자식아. 네가 만약에 혹시라도 붙으면 엉아가 너한테 1억 줄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을이 어떻게 완전 열받은 거죠. 필 받아가지고 미친 듯이 뭐죠? 공부를 시작했어요. 근데 갑이 가만 보니까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요. 그 깜짝없이 뭐죠? 1억을 뺏길 것 같아. 그래서 고민하다가 을이 공부하는 집에다가 불 질렀어요. 방화를 했더니 을이 불 끌 생각은 안 하고 열심히 뭐죠? 공부만 해요. 그래서 큰일 났다 해가지고 최종적 수단 마지막에 시험 보는 아침에 새벽에 문에다 못질을 해가지고요. 감금을 해가지고 아예 시험을 못 보게 했어요. 요럴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150조 1항입니다. 150조 1항.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 여기서 누구죠? 갑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 집에다 불 지르고 문에다 못질한 때는 상대방은 을은 그 조건이 성취한 것으로 뭐예요?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따라서 을은 합격했음을 주장하면서 1억 달라고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요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감금돼 가지고 시험 못 봤고요. 오후에 드디어 탈출했어요. 오후에 탈출하자마자 1억 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분하고 억울하지만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1억 달러가 요구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죠. 발표일이. 왜냐하면 교재 중간에 파란색으로 써 있죠, 그죠? 파란색. 파란색 보시면 이때 조건이 성취된 것을 의제되는 시점은 언제냐? 이러한 신의 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이다. 만약 을이 갑이 방해를 안 했으면 시험 못 보게 안 했으면 을은 정상적으로 언제 합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발표일에 합격할 수 있었던 거죠. 따라서 방해 시 바로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뭐가 돼요? X가 되고요. 합격자 발표일까지 기다렸다가 합격을 주장할 수 있다 그래요. 뭐가 돼요? O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점이 돼야 비로소 조건이 성취됐음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장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잘 나와요, 그죠? 자, 그다음에 이제 좀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을이 어떻게 해요?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갑이 이 자식아, 임마 네가 공부할 놈이냐? 신경을 안 썼어요.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세상에 합격을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시험이 대충 본다고 합격할 시험은 아니거든요. 진짜 좀 열심히 하셔야지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봤더니 이놈이 실력이 우수해서 합격한 것이 아니라 시력이 우수해서 컨닝해가지고 합격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다시 법조문입니다. 법조문 150조 2항이에요. 2항을 보시면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누구죠? 을이죠.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킨 때에는 다시 말하면 커닝에서 합격한 때에는 상대방은 갑은 그 조건이 성취되지 아니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갑의 입장에서는 커닝에서 합격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1억 못 주겠다라고 뭐 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간단하게 정리하면 반대라는 거예요. 반대. 합격 못했으면 합격됐음을 주장할 수 있고, 그죠? 합격이 됐으면 합격 안 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죠? 다시 말하면 조건을 성취시키지 못했으면 성취됐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고, 성취가 됐으면 성취되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는 거죠. 언제요? 신의 성실에 반하여 조건을 성취시키거나 조건 성취를 방해한 때. 반대라는 것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조건부 법률행위력에서 148조가 나와요. 좀 예를 좀 바꿔볼게요. 갑이 을에게 합격하면 1억을 주겠다라고 한 게 아니라 좀 심했어요.
야 임마, 네 머리 가진 자식아 못 붙어. 네가 합격하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너에게 줄게 라고 얘기했어요. 을이 필 받아가지고 미친 듯이 뭘 시작했냐면 공부를 시작했어요. 갑이 가만 보니까 꼼짝없이 아파트를 뺏길 것 같아요. 그렇다고 공부 못하게 방어할 수도 없고 시험 못 보게 뭐죠? 문에다가 못질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내가 너한테 아파트 뺏길 수가 없다 해서 요 아파트를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등기를 해줘 버렸어요. 요때 요 매매 계약은 어떻게 되느냐? 요 문제. 자, 이해되시죠? 합격하면 뭘요? 아파트를 주겠다고 해놓고 아파트를 뭐 했어요? 팔아먹어 버렸어. 어떡할 것이냐? 맨 위에 148조입니다. 조건 있는 법률행위 당사자는 조건의 성부가 미정한 동안에, 여기서는 뭐죠? 을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동안에는 조건의 성취 인하에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해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그럼 우리 민법 148조는 요 매매를 하지 말라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얘가 팔아먹어 버리면 을은 나중에 합격하더라도 받을 아파트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뭐인 거예요? 조건의 성취로 인하여 생길 상대방의 이익을 뭐하는 행위예요? 해하는 행위고요. 이거는 민법에서 하지 말라고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금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문제는 민법에서 하지 말라고 금지만 했을 뿐 했을 때 이 매매가 무효인지 유효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우리 판례는 민법이 금지하고 있으므로 하면 안 되고 하면 무효라는 입장입니다. 무효. 문제가 생겨요. 병이 환장하겠죠. 병이 아파트를 사가지고 어떻게 이사가지고 막 행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뭐 지 아파트는 뭐 무인이 막 이상한 알아듣지도 못한 소리를 방방 떠요. 그래서 이 병을 보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무효이긴 한데 요 무효를 가지고 병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때는 등기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을의 조건부 권리를 뭘 해야지만요? 등기를 해야지만 병과 같은 사람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마지막 의문점. 이런 것도 등기할 수 있느냐죠. 그죠? 합격하면 아파트 주기로 했다 가가지고 등기소에 가서 저 이거 좀 등기해 주세요. 그러면 혹시 등기관이 웃지 않을까, 그죠? 할 수 있어요. 무슨 등기로 하냐면 가등기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가등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 우측 하단에 박스에 있는 판례예요. 판례 사실과는 다르기 때문에 결론 부분만 읽어보면 판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세 번째 줄 우측입니다. 조건 성취 전에 수중자가 한 처분행위는 조건 성취 효과를 제한한 한도 내에서 뭐라고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다만 그 조건이 등기되어 있지 않는 한 그 처분행위로 인하여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 위무효를 대항할 수가 없다고 해놨죠. 자, 무효입니다. 다만 이 무효를 가지고 제3자에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등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이 등기는 무슨 등기로 한다고요? 가등기로 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 보호해가지고 조건부 권리도 처분할 수 있고 상속할 수 있고 보존할 수 있고 담보할 수 있어요. 담보를 할 수 있어요. 특히 뭘 잊지 마셔야 되냐면 담보를 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왠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안 될 것처럼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하면 조건부 권리도 뭐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뭐까지 제공할 수 있어요?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넘겨보시면 2번 해가지고 조건 후 성부 확정 후 효력이 나오는데 특별한 건 없습니다. 147조인데 1항 정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생기고요. 2항 해제 조건이 성취가 되면 효과가 없어지는데, 다시 말하면
조건 성취 효과는 과거로 소급하지는 않아요. 다만 사망,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 다시 한번요. 조건이 성취가 되더라도 그 효과는 뭐 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뭐 할 수는 있어요? 소급시킬 수는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하단의 양근의 3번 조건 성취 입증은 아까 말씀드렸죠. 정지 조건이 성취됐으면 누가 입증합니까? 효과 발생을 주장하는 자에서 제 아들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쉬었다가요. 기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